치과 의사 박광범. 그는 1년에 150번이 넘는 비행길에 오릅니다. 전 세계 100여 개국에서 메가젠 임플란트를 찾으시거든요. 이제 수입하던 임플란트를 넘어 수출하는 임플란트로. 메가젠은 지금 K 임플란트의 자부심을 키우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인정받는 K 임플란트, 메가젠. 안녕하세요. 오늘 저녁 또 여러분과 함께 우리 치신보TV와 함께 이렇게 1시간쯤 재밌는 또 노하우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광범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아트로픽 틴리지에 대한 솔루션인데요. 이미 사실 작년부터 제가 쭉 많은 강의와 또 라이브 서지를 통해서 보여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아직도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오늘은 그것을 조금 더 간략하고 또 직설적으로 좀 꾸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1985년도에 치과대학을 졸업했거든요. 그래서 올해까지 거의 이제 40년 차 이제 임플란트를 하고 있는 그런 경력이 되었습니다. 정말 그 기간 동안에 한국의 임플란트가 또 세계 임플란트가 엄청난 발전을 이루어서 우리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했던 여러 가지 본 디펙들이 많이 극복이 됐습니다만은 아직도 우리가 틴리지는 좀 쉽지 않은 그리고 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것이 사실은 제일 큰 문제였죠. 그래서 대개는 우리가 GBR 또는 본그래프트를 할 수밖에 없었죠. 이걸 하지 않고는 임플란트를 할 수가 없고 안 하거나 아니면 이 테크닉을 쓰거나 이 두 가지 옵션밖에 사실 없었습니다. 이렇게 칼같이 얇은 경우가 아니더라 하면 조금 본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는 대개 이렇게 얇은 미니 임플란트 이런 걸 사용하게 되죠. 대개 3mm나 또 3.5mm 이내에 가는 임플란트를 사용했었습니다. 하악에서도 마찬가지죠. 하악에서도 이렇게 틴리지가 있게 되면요. 역시 본그래프트를 GBR을 하든지 아니면 리지 스플릿을 해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도 대개 보면 가는 임플란트가 먼저 선호가 되죠. 왜냐하면 본이 디펙이 본 바운더리 바깥으로 임플란트가 노출되는 것을 우리가 꺼리기 때문에 엔간하면 가는 임플란트를 쓰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사실 수술을 하는 초기 단계에서는 조금 어드밴티지가 있을지 몰라도요. 결국은 장기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별로 좋은 결과가 안 되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케이스인데요. 이렇게 이렇게 GBR을 했을 때 롱텀 프로그노시스가 좋은가? 비교적 이 케이스처럼 11년이 지났습니다만 잘 유지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 멋지게 GBR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4, 5년 지나서 본이 내려가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페리임플란타이티스가 생기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환자분이 치과에 들어오실 때마다 이제 좀 스트레스를 받죠. 깜짝깜짝 놀라고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잘 돼도 뒤에 가서 믿을 수가 없더라 하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정말 멋지게 리지를 잘 만들어 놓고 결과는 다 좋았는데요. 염증이 생기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크레스탈 본 레벨은 그래도 잘 유지가 되긴 했지만 컨투어가 꺼져버리는 이런 경우가 또 있었습니다. 이 다음에 어떻게 되냐 하면요. 이렇게 다 픽처가 노출되는 이래서 결국은 제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일도 많이 생겼죠. 우리가 참 이런 것도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미니 임플란트를 했을 때 이렇게 미니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요. 이렇게 3mm짜리가 이렇게 부러지는 이런 경우가 쪼개져 있는 그런 경우가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이것이 전치부에서 이것이 왜 깨지느냐라고 하지만 우리가 환자의 저작 또 음식물의 저작을 생각하면 깨지는 것이 우리가 예측을 못하는 바도 아니죠. 그래서 너무 작은 임플란트는 좋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화학에서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보면 우리가 가는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되게 그 장기적인 예후가 어떠냐?
이 왼쪽의 케이스처럼 정말 아이디얼하게 크레스탈 본이 잘 유지가 되고 오랫동안 예후가 좋은 경우도 있긴 하지만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똑같은 시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운데가 딱 부러져 버리는, 그래서 찢어져 버리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술자인 제가 교합 조정을 잘 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또 이렇게 되는 걸 보면서 이걸 3유닛 브릿지로 할 걸 괜히 싱글로 다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또 부하가 됐구나 이렇게 또 후회하기도 하고, 하지만 결국은 기본적으로는 뭐냐, 임플란트가 약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보온에, 약한 보온에 대해서 충분한 강도를 지탱할 수 있는 임플란트가 선택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한 5년 전부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일단은 무조건 강하게 만들자. 절대 부러지거나 찢어지는 이런 일은 안 생겼으면 좋겠다. 그리고 쉽게 하자. 쉽게 하실 수 있게 만들자. 왜냐하면 GBL이나 이런 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본로스로 인해서 페리임플란타이티스가 생기지 않도록 해보자. 그 페리임플란타이티스 생기는 스타트 포인트가 어디지? 그것을 없애보자. 그랬고요. 그리고 소프티슈가 컨투어가 가급적 예쁘게 유지될 수 있게 하자. 라고, 이게 우리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적고 시작을 했는데요. 사실 이거 알고 보니까 이게 다예요. 임플란트에서 튼튼하고 쉽게 할 수 있고 본로스가 안 생기고 진지바 에스테틱이 잘 유지된다 하면 이거 이외에 다른 조건이 있을까요? 그죠? 그리고 이것을 보면서 우리 환자분들은 과연 어떤 보온 컨디션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게 살펴보고요. 또 이게 환자분이 현재 갖고 있는 뼈가 임플란트가 들어가든 또 들어가지 않든 간에 그 주변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그래서 보온의 장기간의 안정성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도 이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됐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항상 우리 이야기하죠. 알베올라 본이 좋아야 된다. 알베올라 본 리제너레이션, 알베올라 본 이런 프리저베이션, 이런 식으로 알베올라 본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 알베올라 본은 이 치아를 잡아주기 위한 뼈죠. 말 그대로, 그렇죠? 알베올라 본이라는 게. 근데 이가 없어지고 나면 우리가 임플란트를 하게 되는데 알베올라 본은 임플란트를 잡아주는 뼈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좀 우리가 그동안 수십 년 동안 해왔던 임플란트에 대한 개념을 좀 바꿔야 되지 않는가. 알베올라 본을 이야기하지 말자라고, 그것을 그렇게 변화가 많고 안정성이 부족한 본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디펜던시를 가지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흔히 우리가 만나는 케이스입니다. 그죠? 발치된 지 좀 지나고 풀덴치를 좀 쓰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특히 앞쪽에 안티리어 리지가 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정말 얇게 되어 있고요. 더 지나면 높이까지 낮아지겠죠. 하계는 그런 케이스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심심치 않게 이렇게 호리병처럼 되어 있는 아주 알베올라 본이 없어져 버린 거죠. 실제로는 남아있는 본은 배잘본만 남아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얇아져 있는 알베올라 본이긴 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역할이 있죠. 그게 뭐냐 하면 소프티슈의 하이트를 유지시켜 준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쉽게 할 수 있지? 또 우리가 굉장히 빈도가 높은 하구치부에서 보면요. 이렇게 치아가 발치되고 나고 파닉이 되면 이렇게 얇아져 있죠. 이런 경우에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급적 리지 스플릿이 별로 어렵지는 않습니다만은 리지 스플릿을 하거나 또는 하더라도 아무래도 리지 스플릿의 범위를 줄이기 위해서는 네로우 다이아미터 3.5mm 이런 걸 많이 사용하게 되죠. 거기서 수술을 하고 얼마 동안은 괜찮을지 몰라도 기능이 적극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또 파절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강하게 만들자. 그래서 디자인을 지금 결론부터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2.8mm 코어입니다. 2.8mm 코어가 3.3mm 네로 다이아미터 인터널 커넥션 또는 3mm짜리 원바디 임플란트와 비교했을 때 훨씬 더 강한 이런 강도를 가집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컴프레시브
스트렝스를 비교해 보면요. 이 네로 다이아메타에 연기를 하는 이 보철물은요. 금방 딱 부러져 버려요. 픽처가 날아가 버리죠. 근데 이제 아리 보철물에 대해서는요. 이게 보철물이 없어지지 픽처가 망가지지 않는다. 우리가 보철물이 좀 이렇게 손상되는 경우는 새로 만들면 되는데 이게 픽처가 없어지게 되면 정말 곤란하죠. 다 빼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아리는 휘어질 뿐이지 부러지지는 않는다. 일단 여기까지 만들어내게 됐습니다. 또 이제 구치부용으로는 교합력이 훨씬 더 세겠죠. 그렇죠. 그래서 블루 다이아몬드를 만들었습니다. 훨씬 더 강한 블루 다이아몬드를 만들었는데 이게 다른 우리가 흔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11도 각도의 4mm 다이아메타 임플란트들에 비해서 훨씬 강합니다. 거의 5mm 강도만큼 나오게 됐죠. 근데 여기 보시면 블루 다이아몬드는 3.7mm가 일반적으로 우리 11도 각도를 갖고 있는 4mm보다 한 30% 이상 강합니다. 3.7mm만 해도 우리가 식립하는 4mm보다 강하다. 그렇죠? 4.1mm가 되면 이만큼 강하다. 그래서 4.1mm를 온전한 임플란트를 구치부에 식립한다고 하면 이것이 쪼개지는 우리가 흔히 갖고 적지 않게 경험했던 임플란트가 쪼개지는 그런 현상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죠. 3.7mm만 해도 훨씬 좋겠죠. 게다가 우리가 BD 커플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머신드 커플, 아리와 같은 원리로 BD 커플을 만들었는데요. 이것은 사실은 블루 다이아몬드보다 더 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강도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아리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리를 부러뜨리려고 하면요. 1000뉴턴 정도 필요합니다. 1000뉴턴의 힘은 입안에서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러지는 것은 걱정하지 않는다. 보철물이 탈락할 수는 있겠지만 픽처는 괜찮다. 구치부의 BD 커프는 3.7mm만 해도 4mm보다 40% 정도 더 강하다. 이렇게 일단은 강도에 대해서는 믿음을 가지셔도 되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시술에 대한 의구심을 이제 가지게 됐습니다. 이제 보호는 임플란트는 이렇게 강하게 만들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왜 이런 행위를 하는가?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하는 거죠. 우리 선생님이 우리 교수님들이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하고 내 손에서도 그것이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기뻐하면서 또 그렇게 실수를 반복해 왔던 거죠. 근데 이렇게 신 리지에서 왜 GBR을 하는가? 그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왜 우리가 GBR을 하지? 뭐 목적은 하나죠. 뼈를 잘 만들기 위해서. 뼈를 만들기 위해서. 뼈를 왜 만들지? 임플란트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안정적으로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얼만큼 있어야 돼? 하니까 보통 1.8mm, 2mm 또는 4mm. 닥터 그룬더는 뭐 4mm 정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닥터 스프레이는 뭐 2mm 정도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본 로스가 안 생긴다. 라고 이야기를 해왔죠. 이 숫자들이 우리 머릿속에서 아주 강하게 잡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GB를 할 때 이것이 수축이 일어난 다음에 리모델링이 일어난 다음에 이 정도 본이 남아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을 하고 본 오그멘테이션 하는데 사실 이 정도 2mm를 남기려면요. 최소 4mm는 만들어야 됩니다. 거의 30-40% 흡수가 된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4mm 두께를 임플란트의 플랫폼 레벨에서 만들려고 하면 제일 어려운 게 뭐죠? 소프티슈 매니지먼트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릴리징 인시전을 넣고 이것을 당겨서 슈트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이거 벌어지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제일 큰 기술적인 어려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뼈가 있긴 맞는데요. 우리가 이거 사용하는 임플란트 때문에 디자인 때문이 아닌가? 라고 제가 다시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쓰는 임플란트 디자인은 대개 이런 형식입니다. 그렇죠?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나사가 탑까지 있으니까 이 나사가 위치한 임플란트의 탑을 리지의 탑에다 위치시키니까 거기에 안 그래도 얇은데 거기서 또 라비알 쪽으로 2mm가 더 되는 그러니까 좀 다 몇 mm를 만들어야 되죠? 실은 라비알 쪽으로 2mm지만 여기에 한 3.5mm짜리 임플란트를 식립하게 되면 한 7, 8mm 정도 뼈를 라비알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크레스트 위치에서. 이것은 누가 해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이 기술이 너무 어렵고 또 컴플리케이션도 많고 그래서 안 하시는 분도 많고 제가 가장 많이 리퍼를 받는
환자분들의 부류가 사실 다 이티니지였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에 지별 안 해도 되는 그런 임플란트 디자인으로 바꾸면 안 될까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전치부에서 우리가 매일 하고 있는 것이 전치부 이미디어트 임플란테이션이죠. 거의 뭐 누구나 다 하실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3mm 미래의 진지발 레벨에서부터 3mm 깊이 식립을 하고 또 발라탈 쪽으로 2mm 들어가라. 이 숫자를 아직도 우리가 머릿속에 갖고 있죠. 그렇죠? 근데 저도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습관적으로 환자를 보다 보면 이 숫자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제가 30년 전에 공부할 때, 우리 선생님들로부터 배울 때, external hex 커넥션을 썼거든요. 그 임플란트를 썼는데, 그때에 있었던 이야기죠. 지금은 아니죠. 그죠? 왜 그때 external hex 커넥션을 하면서, 왜 3mm냐? 그 이상 내려가면 안 돼. 라고 했던 것은요, external hex가 갖고 있던 biologic width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biologic width는 임플란트를 깊이 식립하면 할수록 뼈가 더 내려가 버리죠. 그러니까 깊이 심어봐야 no advantage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internal connection으로 다 들어오면서 훨씬 그 biological width가 작게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게 아니라 4mm 이상. 그죠? 그리고 팔라탈 쪽으로, 최대한 팔라탈 쪽으로 식립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우리 토마스 링케비시우스가 이야기하는 제로 본로스 컨셉입니다. 적어도 4mm 두께의 소프티슈 실링이 있어야지 본이 밑으로 에피칼 페리임플란트까지 생기지 않는다 하는 것이 기본이죠. 그래서 4mm라는 것을 우리 머릿속에 3mm에서 4mm로 숫자를 바꿔야 되는 거죠. 또 다시 행위 자체에 대한 또 회의입니다. 그렇죠? 예, 제가 배울 때만 해도 immediate implant placement를 하게 되면 이게 리지 컨투어를 잘 유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언제 accept 됐냐면 2000년도 초반에, 그러니까 90년도 말, 2000년도 초반부터 전치부 또는 small socket, 소구치까지의 작은 소켓에서는 immediate implant placement를 해도 딜레이드 하는 것과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 이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 뒤에 한 10년 동안 과연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 소켓 프리저베이션이 진짜 되는가, 리지 컨디션이 잘 유지가 되는가에 대한 또 디베이트가 한 10년 동안 더 있어 왔습니다. 네, 이제 브라질을 중심으로 한 라틴 아메리카의 닥터들은 우리가 이미디어트 플레이스먼트를 하면 이 디멘저널 체인지를 방지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그렇지만 유럽 쪽에서는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요. 결론은 어떻게 됐냐? 2010년경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이미디어트 임플란트 플레이스먼트를 해도 리지 디멘전이 잘 유지될 수 없다라는 것이 이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켓에서 임플란트를 이렇게 식립한다 하더라도, 그죠? 이 앞쪽에 있는 라비알 본, 특히 라비알 알베오lar 본이 흡수되어 버린다 하는 거죠. 이렇게 드라마틱한 리셉션이 언제 일어난다? 되게 보통은 이거 아무것도 본 그래프트를 하지 않으면 6개월이면 없어지겠지만 우리가 본 그래프트를 하고 하죠. 패킹을 하고 해도 5년, 제 경험에서는 5년 정도 지나고 나면 한 50%의 케이스에서 이렇게 본이 얇아진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입니다만은 25번 때문에 제가 치료를 해드리게 됐는데요. 24번은 오래전에 다른 원장님께서 하셨습니다. 근데 이 플랩을 디프레션이 있어서 열어보니까 이렇게 플랩이 이렇게 앞에 보면 라비알 본이 버칼 본이죠. 다 없어져 버렸죠. 이분 앞에 있는 그래프트 머티리얼을 봐서는 틀림없이 이미디어트 플레이스먼트를 하셨죠. 그리고 본 패킹을 하셨는데도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라비알 본은 다 없어진다는 거죠. 또 위에 있는 케이스는요. 제가 5년 이 플랩을 열기 한 5년 전에 이미디어트 플레이스먼트를 했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알로그래프트를 썼거든요. 근데 알로그래프트는 좀 더 빠른 섭수를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5년 뒤에 보니까 라비알 본이 싹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케이스 아니더라도 아마 여러분들이 5년 전에 이미디어트로 했던 케이스를 한번 쭉 CT를 찍을 기회가 있을 때 한번 리뷰를 해보시면요. 정말 많은 경우에 이렇게 라비알 본이 대단히 얇아져 있거나 거의 익스포즈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자, 우리가 조셉 칸, 로마린다 대학의 조셉 칸 교수님의 이런 참 중요한 논문 하나는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전치부, 상악 전치부가 알베올라 본에 어떻게 위치하고 있느냐 해서 라비알 쪽에 있느냐, 중간에 있느냐, 링괄 쪽에 있느냐 이것을 클래시피케이션을 했던 거죠. 그런데 라비알 클래스 1이 81% 정도 됩니다. 그리고 클래스 4, 버칼도 링괄도 본이 없는, 라비알도 링괄도 본이 없는 경우가 한 6% 정도 되고요. 나머지 두 K 타입 2나 클래스 2나 클래스 3는 그렇게 빈도수가 많지 않습니다. 80% 넘는 경우니까 클래스 1이 머저리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기다 1을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대개 이가 빠지고 나면 아시다시피 이 라비알 본은 싹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하면 여기다가 우리가 본그래프트를 하면 다소 딜레이는 되겠지만 어떤 본그래프트를 하든지 간에 이 라비알 본은요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다가 뭐 보바인 본을 패킹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봐야 어차피 라비알 본은 없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래에 생길 이런 변화까지 우리가 감당을 한다면 이미 없어졌다 하는 생각 속에서 임플란트를 하는 것이 10년 뒤, 5년 뒤, 10년 뒤에 예후에 있어서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요새 환자분들이 기대 수명이 되게 길어졌어요. 그러니까 5년, 예전 같으면 10년 뒤면 뭐 환자분이 안 오실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흡수됐다는 것을 흡수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남아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베잘본입니다. 이 베잘본은 위에 클래시피케이션에 관계없이 거의 일정하게 남아있습니다. 이 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긴 있지만 거의 모든 환자에서 이 베잘본이 아주 유효하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잘본에다가 옛날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위해서 예전에 우리가 오로넥스 임플란트를 많이 하시는 분은 이렇게 본 리덕션 가이드를 가지고 이만큼 뼈를 쳐내버리죠. 이렇게 사서 임플란트를 식립하게 되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진지발을 포함하는 보철, 그것을 우리가 FP3라고 그러죠. Fixed Approach Type 3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스마일은 저렇게 좋아 보일지 몰라도 만일에 저보고 제가 이런 환자가 된다고 하면 이렇게 하겠냐, 또는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된다고 하겠냐 하면 저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아마 외국에서는 뭐 여러 가지 진료 환경 때문에 이렇게 이것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한국적인 정성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본을 탁 쳐버리고 하자 하면 아마도 많은 분들이 거부하실 거예요. 그죠? 제 환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렇게 떼내지라도 손상을 주지 않고 이것을 유지시키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이걸 여기다가 스레드 파트는 뼈 속에 깊이 식립하고 그 위에다가 어버트먼트를 길게 연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근데 그건 긴 어버트먼트를 연결하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이것을 하나의 원피스로, 어버트먼트가 아니라 원피스로 이렇게 커프와 스레드를 같이 붙이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냐. 이 디자인을 딱 보여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제 이거 여기에 포켓 에피세리움, 정션 에피세리움이 마이그레이션 돼서 포켓이 생길 텐데 라고 딱 이야기를 하십니다. 포켓이 생기고 그 다음에 진지발 리세션이 올 건데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고민하느라고 한 2년을 참 고생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이렇게 포켓을 내려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포켓이 내려오면 안 되니까, 그렇죠? 이것을 부러지지는 않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걱정하는 것은 페리임플란타이즈 생기가 포켓이 깊어지면 빼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것이 안 생기게 하는 방법을 연구했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이 그루브 테크닉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기에 샤페이즈 파이브가 들어갈 수 있는 세멘툼이 만들어지냐? 그건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그루브를 만들어서 이 주변으로 아주 강한 이렇게 서컴프렌셜 파이브가 만들어지면 이것이 포켓의 마이그레이션을, 그러니까 정신 에피세리움의 마이그레이션을 막아준다라는 것이 지금까지 검증된 이
논리가 분명한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닌데 틀림없이 내려올 텐데 라고 계속 의심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여름에 우리 연구원들과 함께 15마리의 비글 독에 대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소구치를 발치하고 버칼본을 없앤 다음에 3개월 동안 기다렸다가 알이 식립하고 4주와 8주간 이렇게 관찰을 했습니다. 지금도 조직 슬라이드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중인데요. 이 몇 개의 샘플입니다만은 보시다시피 어떤 스페시멘도 어떤 알이 임플란트도 이렇게 마이크로 그루브가 있는 구간에서는 정신 에피세륨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타이트하게 이렇게 실링이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이제 그 다음에 서컴프렌셜 파이브가 생겼냐 안 생겼냐 하는 걸 이제 보시게 되겠죠. 그래서 호리존탈로 딱 이렇게 커팅을 했을 때 보면 보시다시피 모신드 에리아, 그러니까 그루브를 주지 않은 모신드 에리아에도 보시다시피 이 원 주변으로 동그랗게 서컴프렌셜 파이브가 생겨져 있죠. 그리고 그 위에 마이크로 그루브가 있는 곳도 똑같이 서컴프렌셜 파이브가 있습니다. 이 서컴프렌셜 파이브가 염증에 의해서 느슨해지면 정션 에피세륨이 내려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한 약 3년 정도의 경험으로 봤을 때는 거의 진지발 리세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플란트라는 것이 자연치하고 달라가지고 아주 헤비한 인플라메이션이 생기게 되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건 스레드가 있건 없건 간에 물론 포켓이 생기고 본로스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적절하게 응치질이 되는, 그러니까 아주 엄격한 관리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양치하는 그런 정도만 해도 전혀 염증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알이 다소 이상하게 생긴 알이 시스템이 작년에 공식적으로 론칭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개념을 제가 새로 제안을 했습니다. 이제 베잘본과 알베올라본을 나누는데 알베올라본은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가 오센트레이션을 기대하지 말자. 그냥 이 베잘본을 존 오브 오센트레이션. 오센트레이션은 베잘본에서 얻고 계속 변화가 생기는, 지금 있든지 없든지 간에 그 부분은 그냥 소프티슈를 만들어내는 존 오브 컨투리제이션으로 하자. 이렇게 두 가지 단어를 만들고 존을 분리하고 실수를 하다 보니까 아주 재밌는 그리고 굉장히 프레딕터블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22년 5월 달에 했으니까요. 벌써 한 2년이 이제 꼬박 2년이 지났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분이 리퍼가 됐습니다. 양쪽에 상악동 그래프트를 다 하셨고요. 이만큼 많은 임플란트를 식립하고도 저한테 리퍼한 이유가 뭐냐? 이렇게 전치부가 얇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GBR을 해주세요라는 주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해주세요 하는 건데 쉽지 않죠.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 그죠? 테크닉이긴 하지만 지금은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 아리 임플란트를 식립을 했는데 오른쪽은 약간의 뼈가 있어가지고 거의 스레드가 다 노출되지 않았고요. 왼쪽은 20번 때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노출이 됐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우리 임플란트를 했으면 이게 3.2mm 밖에 안 되거든요. 3.2mm인 상태에서 이렇게 노출되면 앞으로 얼마를 더 만들어야 되죠? 앞으로 4mm를 더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2mm가 남을 거니까 적어도 5mm 정도 본을 이렇게 쌓아 올린 다음에 멤브레인을 쓰고 소프티슈를 이렇게 한 다음에 최소한 몇 달 기다려야죠. 대개 한 4개월 정도는 기다려야 되겠죠. 또 그 다음에 세카도피를 하고 그때부터 템퍼를 만들고 뭐 등등등 이제 과정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시술이죠. 근데 여기에 이렇게 고정이 잘 되고 그리고 워신드 서피스만 노출됐잖아요. 이것은 딥팩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딥팩이 아니면 뭐다? 고정이 잘 되고 딥팩이 아니면 템포러리가 즉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아주 전치부에서도 큰 어드밴티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컨투리제이션이라고 했죠. 소프티슈 컨투어가 꺼져 있기 때문에 이 컨투어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치아는 예쁘게 만들어졌는데 잇몸이 쭉 안으로 들어가 있으면 안 좋으니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본그래프트 머티리얼을 20번 때 보면 이거 GBR 아니냐 하지만 원래 이게 본을 만들려고 하면 이 정도 가지고 안 되죠.
훨씬 더 4mm, 5mm 쌓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메탈의 그 그레이 컬러가 진지발을 통해서 빛이 보이지 않도록만 이제 가려주는 그런 정도만 해주는 거예요. 평탄화 작업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체를 하고 바로 전치부의 템포럴을 바로 만들어줬습니다. 이게 수술 후의 모습이죠. 아까 다이어그램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 나사 부분은 배잘본에 Zone of Ossentration, 그 다음에 윗부분은 Zone of Contourization. 그래서 이렇게 2개월 후에 로딩이 들어갑니다. 본 디팩이 아니었잖아요. 본 디팩이 아니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특히 우리 엑스피드 같은 표면 처리는요, 2개월이면 충분히 오센트레이션이 됩니다. 아주 큰 본 디팩이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이상 기다릴 필요는 없죠. 8주, 저는 대개 8주를 합니다. 본이 되게 좁다면 어떤 경우에는 10주, 12주 이렇게 기다리긴 합니다만은 어지간하면 8주에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소프티슈가 힐링이 됐고 그 위에 보철물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2개월에 이미디어트 로딩에다가 2개월 후에 이렇게 보철물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5개월째의 사진이고요. 그리고 부채종 보철물이 들어간 이후에 이런 CBCT이고요. 다를 게 없겠죠. 그리고 소프티슈 컨디션 이런 상태이고요. 물론 이거보다 좀 더 올라오면 좋긴 한데요. 지금은 이렇게 컨투어가 이렇게 많이 꺼져 있는 경우에는 저는 O6 볼륨엑스를 2장을 갑니다. 그러면 소프티슈가 4mm 두께로 더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그냥 어떤 GBR을 쓰는 것보다 소프티슈 컨투어리제이션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7개월이 지난 상태이고요. 보시다시피 진지바 괜찮습니다. 이분은 50대 중반의 여성분인데요. 치아가 아주 안 좋죠. 이런 50대 중반에 이런 상태가 되면요, 치과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거 치과 의사들이 잘못해서 이런 내이가 이래 됐어라고 원망도 많이 하시죠. 이런 분들이 오셨는데요. 이분은 이런 경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구치부 오그멘테이션 하지 않으면 저는 오론 5 또는 오론 6 합니다. 멘탈 포라멘 양쪽에 확인하고 플랩을 열어서 양쪽에 멘탈 포라멘 확인하고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2개의 이렇게 경사진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죠. 30도 정도 각도를 주시면 됩니다. 30도 정도 각도를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30도가 얼만큼이죠? 우리가 12시에서 1시 또는 11시 여기가 30도입니다. 그렇죠? 그 정도 시계를 생각하시면서 각도를 잡으시면 됩니다. 물론 더 많이 줘도 되는데 그렇게 멘탈 포라멘에서 많이 안 주셔도 30도 정도 각도 주면 무난히 제1대구치까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2개가 들어간 다음에 전치부는 되게 우리가 임플란트가 쉽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보시면 이분은 전치부 뼈도 되게 얇아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드릴링을 하게 되면 이렇게 디팩이 생기죠. 디아이선스 디팩이 생겼습니다. 여기다 일반적인 임플란트를 식립하면 본을 만들어야죠. 그죠? 그렇지만 이 아리를 식립하게 되면 이 머신드 커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thread가 expose 안 됐죠. 이 thread 파트, 그러니까 오센트레이션을 담당하는 thread 파트는 아주 사운드한 배잘본에 다 식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thread만 커버해주면 되겠죠. 이게 비쳐 보이니까 잇몸도 되게 이런 분들 잇몸도 얇죠. 그래서 O6 볼륨엑스를 올려서 이렇게 덮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여기다가 이게 수술 직후의 모습이고요. 여기다가 4일 뒤에 바로 인상을 뜨고 우리 기공소에 부탁을 해서 4일 뒤에 이렇게 커스텀 어버트먼트와 PMMA 템포럴을 끼워드렸습니다. 그 이미디어 로딩이라고 해도 되겠죠. 그렇죠? 이게 템포럴리가 들어갈 때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소프티슈가 힐링이 될 때까지 기다려서 바이널 보철물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가 안 좋아서 잘 드시지도 못하고 웃지도 않는 그런 분이 이제 거의 동시에 하악이 임시치아가 들어가고 한 3달 후에 이렇게 파이널에 들어가니까 무지 좋아하죠. 이런 분들의 다음 동작은 부탁은 뭐냐 하면 상악 해주세요입니다. 그래서 하악에 템포럴에 들어간 상태에서 상악에 대해서 상악도 임플란트를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죠. 근데 상악은 하악보다도 훨씬 열악합니다. 보시다시피 뼈가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지금 여기다가 리제너레이션을 할까요? 이런 분들의 알베올라 본이 제대로 성장하지 않은 분들에게는요,
리제너레이션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뼈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항상 소켓 바텀, 그러니까 발치와로를 생각한다면 발치와로부터 7mm만 더 드릴링합니다. 그래서 그 7mm 그 발치와의 에이펙스, 치아 에이펙스에서 7mm 더 드릴링하고 나사 부분을 식립을 하는 거죠. 그 위에 발치와 부분은 지금 있는 커퍼로서 머신드 커퍼로서 지나오게 하면 아주 편리하게 리제너레이션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중에 있는 아주 불규칙한 리지 형태만 컨투리제이션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수술 후에 이제 모습입니다. 또 상악은 뼈가 좀 약했기 때문에 8개가 들어갔죠. 속티슈는 잘 힐링이 됐습니다. 전치부는 고정이 좋았는데 이 구치부 양쪽이 스테빌리티 안 좋았기 때문에 지금 프라이머리 클로저를 한 겁니다. 그래서 3개월 반에 지금 악사 어바트먼트가 연달되고요. 지금은 다 CAD에서 우리 다 디자인을 해낼 수가 있죠. 여기에 어바트먼트를 악사로 바꾸고 이런 식의 스크루 리테인드로 원피스로 보철물을 제작합니다. 이건 PMMA 템포럴인데요. 여기에 메탈이 없습니다. 그냥 PMMA 전체 밀링하고 스크루를 그냥 악사 위에다가 쪼으면 됩니다. 그러면 되게 편리하겠죠. 그렇죠? 되게 제작도 편할 뿐만 아니라 아주 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템포럴 제간 악사의 모습이죠. 코니컬 어버트먼트하고 비슷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멀티 유닛 어버트먼트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능은 멀티 유닛 어버트먼트인데 모양을 조금 더 너무 낮게 포스트 부분이 커퍼 부분이 포스트 부분이 너무 낮으면 보철물의 스테빌리티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4mm 정도로 약간 올려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이널 보철물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질코니아로 쭉 밀링하고 그대로 통째로 그대로 세팅만 하면 됩니다. 스크루만 좋아지기 때문에 뭐 진짜 쉽겠죠. 그래도 약간의 교합 조정만 이렇게 해주시면 혹시라도 보철물이 파절이 생기거나 이렇게 해줄 경우에도 아주 쉽게 리플레이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철물이 다 완성된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상태에서 여기까지 오는 게 그 시간이 별로 걸리지 않습니다. 수술 한번 하고 보철물 들어가고 수술 한번 하고 보철물 들어가고 리제너레이션이 거짓이 없습니다. 뼈를 만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많은 어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 상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분은 제가 비디오를 넣었습니다. 70대 중반의 여성분이고요. 제가 그 전에 벌써 오론 5를 해서 하악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되게 이렇게 하악을 오론 5를 해서 심플하게 만들어 드리면요. 4개월에서 6개월 지나고 나면 상악 좀 해주세요. 합니다. 상악 보시면 띵리지죠. 근데 여기는 몇 개를 할까요? 대개는 뭐 한 6개 정도 하면 되겠죠. 또는 8개, 뭐 환자분하고의 이제 행편에 따라 많이 들어가면 더 좋긴 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드릴링을 합니다. 드릴링을 어디로 드릴링 하냐면 요 위치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약간 팔라탈입니다. 이제 약간 팔라탈 쪽으로. 라비알 쪽으로 우리가 라비알 본이 없어졌다고 우리가 자꾸 사실은 라비알 본이 없어지죠. 그래서 우리 이 라비알 본이 없어지고 나니까 우리는 라비알 쪽으로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거기다가 라비알 쪽으로 뼈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퍼셉션이죠. 우리가 갖고 있었던 지식 또는 뭐 어떻게 배운 그것을 그냥 그대로 생각하는데요. 실제로는 우리는 리제너레이션 하지 않는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현재 있는 본을 충분히 이용하려고 하면요. 팔라탈 쪽으로 들어가야 1mm 정도 더 팔라탈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4.5mm인데 본의 덴시티에 따라서 딥스레드거든요. 그래서 약간 더 딥스레드를 선택하면 되는 3.6 정도 드릴링을 한 다음에 식립을 하면요. 이렇게 컨트레드가 본 속으로 쫙 빨려 들어가고 실제로는 코어만 딱 남게 되죠. 코어만 뭐 다른 게 없습니다. 그죠? 코어만 딱 남게 되는 거죠. 반대쪽에도 보시면 거의 뭐 이렇게 컨트레드가 이 틴리지 속으로 쫙 빨려 들어가죠. 이렇게 되면 스테빌리티는 아주 좋아집니다. 스테빌리티가 좋을 뿐 아니라 이게 뭐랄까 본 오센트레이션도 훨씬 빨리 일어나는 그런 상태가 됐죠. 이렇게 식립이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6개가 식립이 됐습니다. 이게 사실은 임플란트가 적절히 잘 배치만 되면 분포만 된다면
사실 6개만 해도 되죠. 근데 전치부가 댄엣지이다 보니까 우리 PS 옆으로 뒤로 가다 보니까 이 롱 판틱을 커버해 줘야죠. 그렇기 때문에 8개 뒤로 이렇게 더 많은 임플란트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앞쪽에 꺼진 부분은 이렇게 O6 볼륨엑스를 올려서 이제 진지바 컨투어를 만들어주고 지금은 2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리지 컨투어가 아주 아이디얼하게 잘 만들어졌죠. 수술 후에 파노라마입니다. 이퀄리 디스트리뷰션 된다는 것이 아주 어드밴티지죠. GBR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오센트레이션이 되게 빠를 것이고, 그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제 양쪽에, 어금니 쪽에, 구치부에 들어간 정상 임플란트가 좀 소프트 해가지고, 고정이 약해서 이렇게 프라이머리 클로즈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소프티슈가 힐링된 상태이고요. 2차 수술은 그냥 간단히 하면 되죠. 리치가 정말 컨투어가 좋잖아요. 살짝 이렇게 한 다음에 하나씩 힐링 어버트먼트를 바꾸면서 ISQ를 측정해보죠. ISQ 모두 아주 잘 나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커스텀 어버트먼트를 임프레션 동시에 뜨고 커스텀 어버트먼트에다가 제가 세스크루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아까처럼 악사를 써도 되고요. 근데 악사 어버트먼트에 익숙하지 않으시면 우리 커스텀 어버트먼트는 많이 쓰시니까 커스텀 어버트먼트에다가 이렇게 스크루홀을 하나씩 만들어 달라고 하시면 이 위에 그냥 PMM만 들어가는 거죠. 시멘 없이 이렇게 위치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이 파이널 보철물이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델리버리 하는 날인데요. 한 달쯤 지나서 진지바가 조금 더 안정이 되니까 훨씬 좀 더 예뻐졌죠. 이런 식으로 파이널 보철물도 그냥 셋 스크루를 그냥 고정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최종 보철물이 장착된 형태인데요. 제가 생각한 데는 우리가 이런 형식의 보철물을 더 많이 만들어 가야 되잖아. 풀 마우스인 경우에 그렇습니다. 스크루 타입으로. 네. 하악은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호롱박처럼 생긴, 조롱박처럼 생긴 리지입니다.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 씬 리지를 잘라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대로 유지시켜야지 진지바 하이트가 유지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구치부에 2개씩 들어가고 전치부에 대해서 이제 아주 씬 리지를 가로지르는 드릴링이 돼야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상악하고 다르게 딱 중앙에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악은 팔라탈 진지바가 두껍기 때문에 그 어드밴티지를 우리가 누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악은 씬 리지이기 때문에 씬 진지바가 링구알과 버칼이 다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그쪽에 리세션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냥 딱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 좋고 사실 진지바의 하이트를 유지시켜 주는 것은 이 씬リッチ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드릴링을 순서대로 그냥 해 나갑니다. 근데 딱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씬リッチ가 있는 경우에 어버트먼트 연결이 좀 방해를 받을 수 있거든요. 이 본 때문에. 그래서 이 카운트 싱크 드릴을 해주시는 것이 훨씬 더 이제 도움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씬リッチ 파트가 그러니까 호롱박처럼 이렇게 된 이 씬リッチ 파트가 되게 길죠.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스레드 파트는 7mm, 근데 머신드 커퍼가 10mm 되는 이런 픽처가 식립이 됩니다. 근데 고정은 해보신 분들 많겠지만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죠? 아주 만족스러운 결과가 얻어지게 될 겁니다. 이 씬リッチ를 하더라도 저기 노출되는 머신드 커퍼를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또 식립을 합니다. 이게 저렇게 길게 들어가냐? 이게 전부 다 합하면 17mm잖아요. 크레스트로부터 17mm 드릴링을 한 겁니다. 그때 17mm 저런 게 어떻게 들어가냐 하지만 하시면 아주 부드럽게 잘 들어갑니다. 3.5mm짜리 다이아메터를 쓰셨다면 이것은 대개 한 드릴링은 3.3까지 하셔야 됩니다. 3.3까지 드릴링하고 3.5mm 들어가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쫙 잘 내려갑니다. 우리 여기 보면 마운트가 있죠. 이 마운트가 너무 많은 토크를 방지할 수 있도록 부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 마운트 부분이 이게 딱 부러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얼마냐면 140뉴턴입니다. 140뉴턴 이상의 토크가 있으면 픽처를 보호하기 위해서 마운트가 부러지도록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부러져도 놀라지 마시고요. 이걸 제거할 툴들이 키트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쪽 링괄 쪽으로 좀 이렇게
컨케비티가 있다 보니까 퍼포레이션에 대해서 페니스트레이션이 생겼지만 뭐 걱정하실 거 하나도 없죠. 고증이 아주 잘 됐습니다. 그러면 다 원스테이지죠. 원스테이지 한 다음에 그다음에 스캐닝하고 템포러리 커스텀 어버트먼트 바로 만들고 그다음에 PMMA 템포러리 바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그리고 최종 보철물이 2달 만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리제너레이션을 한다고 하면요. 이렇게 들어갈 수가 없겠죠. 리제너레이션이 적어도 뭐 4개월씩 기다려야 되는 거니까요. 전체가 6개월 또는 뭐 8개월, 10개월 이렇게 걸리는 케이스였지만 임플란트를 디자인을 바꿔버리니까 모든 것이 아주 심플해졌습니다. 또 아리가 지금 풀마우스 케이스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풀마우스 케이스는 내가 식립하고 싶은 위치 4개 또는 6개 또는 8개 그 위치를 쭉 이분이 우리 CT에서 디스트리뷰션 하고요. 그 크로스컷 모양이 나오겠죠? 그 크로스컷 모양에서 어떤 디멘전을 선택할까? 배달본이 얼만큼 있고 시너리지가 얼만큼 있는지 계산하시면 그게 내가 그 위치에 사용할 수 있는 아리의 사이즈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배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임플란트가 아주 균등하게 분포되고 악사 어버트먼트가 들어가고 그냥 원피스 보철물이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안정적인 정말 우리가 적절히 교합 조정은 해줘야 되겠지만 아주 안정적인 그런 보철물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렇죠? 그때 풀마우스 케이스는 많지 않을 겁니다. 실은. 그런데 이제 이렇게 로컬 디펙을 갖고 있는 경우는 꽤 많이 있죠. 그래서 예전에 식립한 우리 에너리지 임플란트는 아주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전치부 5개가 남아 있었는데요. 그 중에 21번, 22번이 페리오돈타이트에서 생겨서 거의 에이펙스까지 본이 다 내려갔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예전 같으면 본 리제너레이션 했겠죠. 발치한 다음에 힐링되고 GBR 하고 그다음에 또 소프티슈 매니지먼트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전치부에서 페리오가 나빠져서 이렇게 리제너레이션 해야 되면요. 거의 1년 걸립니다. 끝날 때까지. 하지만 지금은 루트 에이펙스에서 라비알 본이 다 없어졌죠. 이 루트 에이펙스에서 7mm만 더 드릴링 하시면 됩니다. 루트 에이펙스 터치, 그 다음 7mm. 그리고 나서 거기다가 7mm 스레드가 인게이지 될 수 있게. 그렇게 하면 고정은 잘 나오고 그 위에 있는 소켓, 라비알 본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6mm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사이즈처럼 476, 4mm 다이아미터, 7mm 드레드, 6mm 커프. 476이면 상악 전치부는 거의 다 해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 지금 해야 될 것이 컨토리제이션이죠. 이게 일지가 꺼졌으니까 이것을 이렇게 컨투를 만들어줄 수 있는 걸 하고요. 멤브레인 아무거나 쓰셔도 됩니다. 이 파티큘레이티드 본이 흩어지지 않도록만 하시는 거고요. 이 디멘전을 유지시켜야 되니까요. 알로그래트보다는 보반이나 또는 이렇게 신세틱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슈츠 가볍게 해줍니다. 이게 10주 후의 모습입니다. 제가 예전에 정상적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발치 후 힐링 그리고 GBR, 소프티슈 그래프트 이 과정을 밟아오면요. 한 10개월 후에야 얻을 수 있는 이런 결과가 10주 만에 얻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소프티슈 컨트롤 보십시오. 상당히 괜찮죠. 이게 사실 이 파필라 이 정도도 만들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최종 보철물이 들어갔습니다. 물론 이것이 100점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수술 한 번밖에 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발치와 동시에 다 들어갔고 그리고 이렇게 결과를 가진다면 저는 항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지바가 라벨 쪽에 본이 하나도 없었고 신세틱 본이 이렇게 집어넣는데 이게 얼마나 안정적으로 갈 거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시겠죠? 지금 이것은 19개월 후의 사진입니다. 19개월. 물론 이게 아직 멀었다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도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큰 문제 없고 환자분이 정기적으로 체크하러 오시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소구치 부분인데요. 이분도 좀 특별한 케이스라서 이렇게 했습니다. 12번이 임플란트거든요. 근데 13번하고 14번이 페리오돈타이티스가 루트 에이펙스까지 돼가지고요. 본이 없습니다. 노 라비알 본이고 노 프록시말 본입니다. 그냥 뻥 뚫렸습니다. 이런 경우에 플랩을 열면 12번에 진지바 리세션이 쫙 생기겠죠. 이럴 때도 그냥 적당히 그라뉴레이션 제거하고요. 다 제거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리제너레이션 안 할 거거든요. 그래서 루트 에이펙스를 터치한 다음에 7mm 더 드릴링 하는 겁니다.
7mm 드릴링. 그래서 이 7mm의 스레드 파트만 베이젤본으로 들어가게 그래 고정을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스테빌리티가 좋고 본 매트릭스로 필링을 하고 그다음 심플 슈처를 합니다. 6주 후에 힐링된 모습입니다. 6주 그리고 나서 10주 만에 커스텀 어버트먼트와 템포러리가 들어갔습니다. 10주 후에 그러니까 2달 만에 이렇게 보철물이 들어간 거죠. 환자분이 자주 안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최종 보철물은 무려 7개월이나 지나서 다시 나오셨습니다. 왜 나오셨냐 하면요. 사실은 이 뒤쪽에 15번하고 16번이 나빠졌거든요. 템포러리로서 되게 만족을 하고 있어서 안 오셨는데 그래서 이 뒤쪽에 15번과 16번을 제거하고 똑같은 수술을 했습니다. 발치하고 디그레이션 어느 정도 한 다음에 루트 에이펙스를 터치하고 7mm 더 드릴링합니다. 그리고 소켓을 계산하고 그래서 이와 같은 수술이 됐습니다. 이 경우에는 루트 에이펙스, 루트가 좀 더 길어가지고요. 커플을 거의 10mm를 사용했었어야 됐었습니다. 이게 그리고 나서 12주 후에 여기에 또 템퍼리를 커스텀과 템퍼리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보시면요. 이제 그러니까 13번과 14번 이 위치는요. 벌써 최종 수술한 지 20개월 됐습니다. 그 2년이 다 됐죠. 그렇지만 진지바 리세션 안 됐죠. 라비알 본도 없고요. 여기 보시면 라비알 본이 없다는 것이 본 매트릭스를 패킹한 것이 본 매트릭스 파티클이 약간 비쳐 보이죠. 그래서 이 정도로 본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진지바 라인은 이렇게 잘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참 진지바 리세션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아리는 숫자가 조금 더 많습니다. 우리가 410, 그냥 485 주세요 하면 4mm 다음에 8.5 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리는 이 디자인의 특수성 때문에 숫자가 4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관로는요, 코아입니다. 굵기. 대개는 2.8 또는 3.2인데요. 가능하면 3.2를 쓰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훨씬 더 든든합니다. 그래서 이 앞쪽에 3.2인데 3.2는 루틴으로 잡아버리면 이거는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되겠죠. 4mm는 스레드의 지름입니다. 사이의 지름. 이게 3.5, 4, 4.5 이렇게 있으니까요. 이것은 스테빌리티를 잡아주는. 그래서 얼마나 딥 스레드냐에 따라서 루즈 한 번에서 스테빌리티를 잘 잡아주느냐가 달라지겠죠. 7은 스레드의 랭스입니다. 보통 우리 4 곱하기 7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거기에 하나가 더 붙어 있는 것이 커프 하이트입니다. 이게 딥팩을 갖고 있는, 딥팩을 통과해 나가는 그 부분이겠죠. 딥팩 커버리지를 하는. 그래서 이게 476입니다. 3.2에 476. 3.2에 476, 요게 거의 70% 정도의 케이스를 커버할 수 있습니다. 거의 이 사이즈면 70%는 10에 7은 그런데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어떤 경우에 굉장히 긴 경우가 있어서 8mm도 있고 10mm도 있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굉장히 성공적이었습니다. 저는 지금은 헤비한 오그멘테이션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의 2달 또는 3달 안에 보철물이 다 들어갑니다. 환자분도 좋고 저도 편안하고 임플란트도 더 많이 하게 되고 좋았습니다. 근데 구치부는 어떡하죠? 사실은 아리와 거의 비슷하게 구치부도 시작을 하고 있었거든요. 거의 비슷하게 하고 있었는데 컨셉은 똑같습니다. 단 구치부는 익스터널로 만들기에는 보철물에 필요한 그 강도가 좀 더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접근이 어렵죠. 그래서 구치부는 인터널로 가는 게 좋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블루 다이몬드를 약간 변형시켜 가지고 블루 다이몬드 커플을 만들었습니다. 이분은 제 15번에서 17번 3유닛 브릿지를 했던 것이 지금 17번이 이제 빠졌습니다. 이런 경우 같으면 16번 위치 아시죠? 가운데가 틴니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 17 이런 경우에 제가 주로 했던 것은 15, 17 브릿지 하는 겁니다. 16번은 너무 가늘어져 있으니까 GBR 하기 싫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주 적극적으로 합니다. 15, 16, 17 세 개 하셔야죠. 근데 샌니치 부분이 열렸잖아요. 벽갈 쪽에 보면 딥백이 생겼잖아요. 근데 여기에 BD 커플을 합니다.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 블루 다이몬드 커플 3.7mm는요. 보통 우리가 쓰는 11도 각도의 임플란트 4mm보다도 한 30%, 40% 정도 더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1mm를 쓰는 것을 너무 겁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4.1이면 더 좋겠습니다. 솔직히 훨씬 좋긴 하지만 3.7도 적절히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립이 됐습니다. 46번을 보시면 벅칼적으로 본이 되게 얇게 있죠. 0.5mm밖에 안 됩니다. 이 본이 유지될까요? 아니죠. 없어지겠죠. 이게 이렇게 얇은 본이 남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GBR을 해서 2mm 본을 뽕빵하게 만들어야 될까요? 만들어야 되는데요. 귀찮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냥 없어져도 괜찮습니다. 없어지면 이게 BD 커프의 머신드 서피스가 노출되겠죠.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죠? 그 앞에 45번도 소켓이 깊고 또 버칼본이 없어졌죠. 물론 여기에 우리가 GBR 할 수 있긴 하지만 소켓 그래프트를 하면 되긴 하지만 그것도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틴본이 월이 있거나 라지 소켓 디펙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 그냥 커프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리제너레이션을 기다릴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사운드한 본, 베잘본에 스레드 부분이 완전히 다 들어갔기 때문에 리제너레이션을 기다리느라고 우리가 스트레스 받지 리제너레이션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요. 아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원 스테이지 하고요. 그렇죠? 이게 수술 후에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보츠 커스텀 어버트먼트가 들어가고 있고요. 파이널 보철물이 장착되었습니다. 이게 3개월 때의 임상 그리고 방사선 사진입니다. 보시다시피 아주 진지바 레벨이 좋고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뮤코진지바 정션을 이렇게 당겨 올리는 GBR 하려면 이렇게 릴리징 해가 당겨 올렸잖아요. 그러면 뮤코진지바 베스티뷸리 뎁스가 낮아지고 뭐 이래서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냥 심플하게 슈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35번, 45번, 47번 발치하고 플랩 열면 거의 46번은 언제나 얇게 돼 있죠.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딜링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깥쪽으로 옆에 열렸죠? 열린 만큼의 커플을 선택하시면 되죠. 그리고 이렇게 얇아지면 진지바도 얇아져 있죠. 컨토리제이션은 저는 이렇게 O6 볼륨엑스 2번 딱 접어가지고 지원하면 이게 충분히 진지바가 상태가 좋아집니다. 네, 원 스테이지 슈트하고요. 역시 거의 앞에 케이스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철물을 만들면 됩니다. 진지바는 되게 스테이블합니다. 이 머신드 커프 때문에 진지바 리세션이 오느냐?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본 디펙이 있으면 어떡하죠? 발치한 지 좀 얼마 되지 않아서 소켓이 남아 있습니다. 이건 시간이 지나면 다 얇아지게 될 그런 리치가 되겠습니다. 그냥 약간 이렇게 소켓을 가운데로 들어가기보다는 약간 링발적으로 가는 게 더 쉽겠죠. 드릴링하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열렸습니다. 여기서 오른쪽 사진에서 보시면 이렇게 노출된 부분이 있죠. 이만큼이 커프의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커프 4mm 선택하시고 익스포즈 했지만 스레드는 다 들어갔죠? 그죠? 여기에 이제 컨투리제이션이 있죠. 이렇게 소켓 디펙이 꺼져 있기 때문에 이 컨투어를 그냥 편편하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게 본 매트릭스로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커브해서 원 스테이지 하면 되죠. 프라이머리 크로즈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원 스테이지 합니다. 그 다음에 소프티슈가 힐링된 모습을 보시면 이거 우리가 예전에 괜히 그렇게 어렵게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10주가 지난 상태입니다. 소프티슈 컨티뉴 괜찮으시죠? 엑스레이 아직도 뼈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뼈가 안 돼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스레드가 안정이 되면 되지 이거는 뭐 어버트먼트만 좀 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커스텀 어버트먼트와 템포러리 만들고 그다음에 파이널 보철물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이 커스텀 어버트먼트의 이머전스가 너무 크다 보니까 약간 리세션이 오긴 했지만 뭐 우리가 흔히 하는 앞에 치아도 마찬가지, 앞에 임플란트도 그렇게 보철물의 컨투어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어쨌건 엑스레이 보면 되게 안정적이고요. 전혀 이 기존에 했던 임플란트의 차이가 없습니다. 8개월 후의 모습인데요. 거의 안정적으로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또 풀마우스 케이스입니다. 풀마우스 케이스인데 뼈의 상태가 막 이렇게 요동을 치고 있죠. 그래서 플랩을 열어보면 이제 벌써 앞쪽에 라비알 쪽은 뼈가 많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경우에 드릴링을 쭉 하다 보면 그죠?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플랫하게 아이디얼한 상태가 되기도 어떤 경우는 경사가 전집으로 이렇게 경사져 있는 이런 리지도 있죠. 이런 경우에 그러면 임플란트를 경사 밑에까지 식립할까요? 안 그러면 위에다 하고 GBR을 할까요? 그죠? 너무 깊이 들어가면 또 이게 임플란트의 플랫폼의 높이가 막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별로 좋지가 않죠. 이런 경우에
커프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죠? 이 익스포즈된 부분을 커프로서 다 극복하게 되면 플랫한 경우까지 이걸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구치부에서는 BD 커프를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리고 이 반대쪽인데요. 반대쪽도 이게 높낮이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운데 있는 것을 본 밑으로 내리려니까 또 이게 밸런스가 안 맞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커프가 2mm짜리를 해서 그냥 임플란트의 위치를 균등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원 스테이지죠. 왜냐하면 스레드가 익스포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원 스테이지입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파노라마이고요. 거의 2번 하게 되어 있고요. 이 노란색 테두리가 된 것이 BD 커프입니다. 그리고 되게 빨리 되겠죠. 왜냐하면 이 스레드가 노출 안 된 거니까 그냥 고정 잘 됐죠. 그러면 템포럴리 금방 만들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상악 수술에 들어갔고요. 그래서 이 보철물이 들어간 임시 보철물이 들어간 지 2개월이 지난 상태, 그리고 한 4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상악에 보철물이 다시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이제 최종 보철물이 들어갔습니다. 보시다시피 화살표가 있는 부분이 커프가 BD 커프가 들어간 곳인데요. 옆에 다른 치아하고 비교했을 때 진지바 레벨에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그치? 그리고 지금은 6개월 정도 지난 상태입니다. 보시다시피 아주 본 레벨도 잘 유지가 되고 이것이 본 레벨을 무너뜨린다. 또 포켓이 더 생길 거다. 지금까지는 전혀 생기지 않았습니다. BD 커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커프가 2, 4, 6이 있는데요. 3.7mm만 6을 갖고 있습니다. 구치부에서 굳이 커프가 긴 것은 큰 의미가 없거든요. 이게 3.7은 약간 속구치 쪽으로 나올 때 그렇게 긴 슬로프가 진 데가 있어가지고 6mm를 했는데요. 하여튼 6mm 정도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스레드는 5mm, 7mm, 9mm가 있습니다. 이걸 조합하면 적절히 다 활용을 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이 마지막으로 제가 한 케이스만 더 보여드리려고 마무리를 할 건데요. 이게 제가 매주 수요일마다 수요일 1시부터 2시까지 라이브 서지를 하는데 이 케이스 중에 지난 4월 24일 날 라이브 서지리 했던 케이스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풀마우스 케이스였습니다. 하악은 오론 6로서 이미 템포럴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악을 해드리면 상악해 주세요 라고 늘 이야기한다고 했죠. 근데 상악에 보면 틴리지입니다. 그렇죠? 나이프 트레드입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까요? 이런 엑스레이를 보이고 있으면 원장님들은 어느 정도 후에 시간이 이 보철물이 들어갈까 해줄 수 있겠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을까요? 환자분한테는 저는 한 2달 정도 지나면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했습니다. 2달 정도 제가 왜냐하면 이게 고정이 어떻게 잡힐지 모르니까요. 8주 정도 후에 임시차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고 임플란트는 이렇게 6개를 균등 분배합니다. 투베러시는 수직으로 식립하는 것보다 기울이면 훨씬 더 고정도 길게 들어가고 고정도 잘 만들어질 수가 있죠. 이렇게 6개 임플란트를 하고 이 랩을 열었을 때 이런 모습입니다. 전시부는 CT에서 본 것처럼 아주 틴 리치가 되어 있죠. 그렇죠? 교환면에서 본 거 약간 슬라이스 라벨 언더컷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엑스레이에서 보시는 것처럼 배잘본이 있거든요. 그 배잘본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투베러시도 하악의 멘탈 포라멘 틸티드처럼 여기도 약 30도 정도 기울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30도 각도를 가진 커프 사이에 악사를 연결하고 양쪽에 패러렐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렇게. 그런 다음에 양쪽에 투베러시티 임플란트가 이렇게 위치를 잡으면 나머지는 이 남아있는 공간을 균등하게 이렇게 배분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항상 팔라탈 쪽으로 드릴링을 하셔야 됩니다. 팔라탈 쪽으로. 이것을 라비알 쪽으로 하시면 저도 라비알 쪽으로 했었는데 자꾸 진지바가 뮤코자가 너무 얇아가지고 리세션이 생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팔라탈 쪽으로 들어가시면 아주 좋은데 팔라탈로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슬롭이 생기겠죠? 이 슬롭을 커버하는 것이 머신더 커퍼입니다. 그렇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개의 알이 476, 476이면 거의 다 커버된다 그랬죠? 476 처리했고요. 그런데 구치부로 소구치 20분 때 들어가 보니까요. 여기에 스레드가 본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에 아리를 써도 되는데요. 여기는 BD 커퍼를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역시 머신더 커퍼를 가지고 있는 식립하니까 나사 부분이 전부 다 식립이 다 된 거죠. 고정이 다 원활하게 다 잘 잡혔습니다.
그래 바로 악사 어바트먼트를 쭉 6개 연결하고요. 여기에 스캐너블 포스트, 스캔 포스트를 연결시키고 슈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앞에 라비알 쪽이 이렇게 꺼져 있고 디프레션이 있기 때문에 오식스 볼륨 X를 이렇게 올리고 잘라서 버리는 게 아니고요. 좀 길면 접어서 약한 곳에 2겹으로 넣으면 이 가운데 부분은 거의 4mm 소프티슈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아주 좋습니다. 이게 수술 후의 모습이죠. 거의 균등하게 분포되었다. 되게 재밌습니다. 근데 보정이 참 잘 돼가지고요. 그냥 바로 스캔하고 4월 24일 날 수술하고 직후의 모습이고요. CBCT의 상태입니다. 이렇게 수술 후에 CBCT 보면 그래 임플란트가 이렇게 들어갔구나 하지만 원래 오리지널이 이런 상태였다 라고 생각하시면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이렇게 얇은 틴리지에서도 저렇게 들어갈 수 있구나, 저런 고정을 잡을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아실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어디 알벨라본은 컨토리제이션에 사용하고 픽세이션은 오센트레이션은 베이잘본에서 넣는다라는 개념으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정이 잘 돼가지고요. 2주 만에 제가 이렇게 스크루 타입으로 했습니다. 역시 PMMA 원피스로 PMMA 밀링한 다음에 그냥 스크루로 다 쪼아넣은 거죠. 2주 만에 이렇게 템퍼리가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댄니지 상태였어. 지금은 크라운이 좀 길어져서 FP2라고 하죠. 원래 정상적인 치아보다는 좀 길지만 진지바가 들어있지 않은 이런 경우는 FP2 본을 커팅하거나 이런 거 전혀 없이 이 정도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환자분도 되게 즐거워하고 좋아합니다. 원장님들도 다 좋아하시게 될 겁니다. 메가젠이 갖고 있는 임플란트 라인입니다. 애니리지, 블루 다이몬드, 애니원. 지금은 애니원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블루 다이몬드 유저 좋아하시는 분이 많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애니리지의 변화 준 것이 R입니다. 애니리지 인사이저이고요. 블루 다이몬드의 변화를 준 것이 BD 커퍼입니다. 근데 이 조합이면요, 사실 어떤 경우도 임플란트를 선택함으로써 해결해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정말 제가 GBR을 강의를 한 15년 이상 했거든요. 근데 왜 그랬을까 좀 후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시스템으로 해결하면 물론 우리가 GBR에 대한 기본 개념은 우리가 숙지하고 있어야 되고 때때로 사용해야 되긴 하지만 예전보다는 그 빈도수가 훨씬 더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우리가 루틴하게 해왔던 그런 프로세스를 다시 한번 반성을 해보고 하지 않아도 될 거, 그 논리가 어디서 시작됐는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재작년부터는 아주 새로 태어난 것 같이 재미있게 임플란트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더 세고 더 쉽고 그리고 매우 안정적인 새로운 이노베이션을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두 개짜리 BD 커프 보여달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BD 커프 했던 걸 보여드리려고 그러고요. 이 케이스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7번입니다. 47번이 치주질환으로 발치가 됐고요. 아직 힐링이 거의 안 되어 있습니다. 버칼본이 완전히 다 없어졌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버칼본을 리제너레이션 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프라이머리 클로즈를 해줘야 되겠지만 이렇게 BD 커프를 했습니다. 스트레이트 파트가 5mm, 커프가 4mm, 9mm 드릴링을 하고 이렇게 식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픽처의 탑은 그 플랫폼 위치죠. 깊이 식립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컨토리제이션 해야 되겠죠? 하고 원 스테이지로 했습니다. 이런 상태입니다. 5mm가 강하게 아주 잘 잡혔습니다. 물론 좀 더 긴 걸 식립해도 되긴 하겠지만 제가 일부러 조금 해보는 겁니다. 이 정도만 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이 아마 경험을 많이 해보셨겠지만 페리임플란타이티스가 있을 때 하악에서 5mm 정도만 뼈가 딱 붙어 있어도 절대 안 빠지죠. 정말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너무 긴 오세인트레이션 구간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소프티슈 컨투어가 아주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보철물은 이렇게 여기서는 역시 스크루 타입입니다. 여기는 메탈이 들어있죠. 싱글이니까요. 싱글에서 악사를
쓸 수는 없습니다. 악사는 non-악사입니다. 그래서 멀티플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악사가 가능하지만 싱글인 경우에는 여기 싱글로 쓸 수 있는 일반적인 보철, 스크루 리테인드 보철 옵션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하시면 되고요. 보철물의 옵션들은 되게 있습니다. 3월 달에 4개월 됐으니까 지금 한 6개월 정도 지난 상태인데요. 아주 별 문제가 없이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브릿지다 되게 많고요. 그렇죠? 이제 그 다음 질문이 이겁니다. 먼저 해주신 것처럼 CR 레이쇼가 커질 것 같다. 싱글인 경우에 괜찮은가? 네, 이게 지금 우리가 1대2를 리커멘드하고 어떤 경우에는 1대4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전혀 거의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전혀 문제가 없었을 뿐더러 물론 이게 교합 핵심은 뭘까요? 이거 크라운 루트 레이쇼일까요? 아니면 교합일까요? 저는 그냥 교합입니다. 지금 여기 교합면에 교합 좀 찍힌 것처럼 저는 이런 정도로 이렇게 CO 상태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전혀 식사하는 데 지장도 없고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많은 네로 다이메타의 짧은 이런 것은 좀 그렇겠지만 이렇게 싱글인 경우에는 4.4의 커프 BD 커프를 사용하시면 픽처의 강도는 충분하고 오센테이션 괜찮고 건투 거의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직은 통계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다음 질문. RE BD 커프가 악사로 시멘리스 보철이 가능하다는 게 흥미롭습니다. 네, 이거 사실은 RE나 BD 커프가 아니라 어버트먼트죠, 사실은. 그 위에 어떤 어버트먼트가 올라가냐에 따라서 멀티유닛 어버트먼트가 올라가면 우리가 지금 멀티유닛을 메탈 없이 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근데 그게 멀티유닛은 이게 거의 40도가 넘는 각도를 이렇게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스크루만 고정시키기엔 좀 약해 보여요. 이게 15도 정도로 해서 한 24도 정도의 각도의 유도리가 있습니다.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면 그리고 각도, 앵글을 조절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서 풀마우스 어지간하면 정말 어려운 경우는 이제 커스텀 앤드 셋 스크루로 하고요. 어지간하면 그걸로 어버트먼트로 다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풀로 시멘리스로 하는 거 정말 재밌습니다.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신가요?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치과계 중심 채널 치해신보 TV